어머님, 정말 이 금액 전부 이체하시는 게 맞으세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 6억 원. 그 돈을 아들 계좌로 모두 보내려고 하니 직원도 놀랄만 했습니다. 네, 맞아요.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수취인은 김태수님, 금액은 6억 원 정확히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6억 원. 남편과 나 두 사람이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내고 1,000원, 2,000원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아서 만든 6억 원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이제 500만 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쓸 생활비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돈 들어왔어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일도 그만뒀고 국민연금이랑 식당 월세 나오니까 충분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꼭 보답할게요.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알아. 그냥 너희 가족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는 거 맞죠? 우리 아들 이제 집도 사고, 애들도 잘 키우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아들한테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6억을 다 주고 나니 노후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서와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 어디로? 며느리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파트 분양 당첨됐어요. 근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아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2억이 필요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억? 네. 계약금이 3억인데 저희가 1억밖에 없어서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전세 사는 집이 너무 좁아요. 애들도 크고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손주 민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새 집 가면 할머니 방도 있대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더 넓은 집에서 지낸다면, 며느리가 둘째를 편하게 키울 수 있다면,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근데 2억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6억을 다 줄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6억이요?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왕 주는 거 다 주는 게 나아. 너희가 집도 사고 애들 키우는데 보태고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하고.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국민연금 나오고 식당 월세도 들어오고 엄마 혼자 사는데 뭐 그리 많이 필요해. 며느리가 일어나 나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평생 잘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우리 아들한테 돈 다 주기로 했어요. 괜찮죠? 아들이 잘 쓸 거예요. 우리 손주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남편 사진 속 미소가 답인 것 같았습니다. 2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면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님, 확실하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증여하시면 나중에 취소하기 힘듭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믿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억 원 증여 계약서. 아들이 옆에 앉아서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알았어. 한 달 뒤 아들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고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제 방이에요. 우와, 정말 넓다. 우리 민서 좋겠네. 며느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집 어머님 덕분에 샀어요. 아니야. 너희가 잘 살면 돼. 아들이 집안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안방, 아이들 방, 작은 방. 엄마, 이 작은 방은 엄마 방이에요. 엄마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실 수 있어요. 고마워, 태수야. 집들이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작은 빌라는 15평이었습니다. 아들네 집과 비교하면 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손주들도 잘 크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전화했고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손주들도 영상통화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나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방문하면 손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손주들 간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응,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깜짝 방문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집이 지저분한데요. 괜찮아. 엄마가 치워줄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엔 미리 연락해 주세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집은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새로 산 소파가 있었고 TV도 더 큰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샀구나? 네. 할인할 때 샀어요.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서, 준호, 할머니 왔어.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간식 사왔어? 응,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샀어.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애들 요즘 과자 안 먹어요. 충치 생겨서요. 아, 그래. 그럼 이건 제가 나중에 처리할게요. 애들아, 방 들어가서 놀아. 며느리가 손주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때? 배는 많이 불렀어? 며느리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제법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태수는? 회사 나갔어요. 토요일인데? 야근이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토요일에 야근을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 갈게. 태수한테 엄마 왔다 갔다고 전해줘.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집안 분위기가. 집으로 돌아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너희 집 갔다 왔어. 아, 그러셨어요? 제가 회사에 있어서. 토요일인데 야근해? 네. 프로젝트가 급해서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그런데 엄마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지혜가 준비도 해야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일주일 뒤 내 생일이었습니다. 72세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오후에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참다 못해 내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태수 있어? 오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 네.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무척 건조했습니다. 태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줄래? 네, 전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전화 못했어요. 주말에 뵐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번째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더 휘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아들이 바쁜 거야.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떡도 샀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차례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과일 몇 개, 전 몇 접시, 나물 조금. 내가 가져온 것도 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미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요즘은 간소하게 지내는 게 트렌드예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나. 5명이 둘러앉아 절을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잘 드세요. 응, 고마워.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는 친정 가야 해서요. 점심 드시고 일찍 가주시면 좋겠어요. 응, 알았어.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집 가셔야죠.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날 오후 2시였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나를 들것에 태웠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거예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을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나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협심증이래. 입원해야 한대. 네.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저녁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고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고 방문객 의자도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태수가 저녁에 올 거야.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8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죄송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잤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다음 날 아침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회사 일이 급해서 내일은 꼭 갈게요. 응, 알았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아픈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 링거를 맞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옆 병실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고, 딸이 오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 날이 왔습니다. 영애 씨, 오늘 퇴원하시면 됩니다. 약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총 210만 원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오늘 퇴원했어. 아, 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태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한테 올 수 있어? 저녁에. 네, 갈게요. 저녁 7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앉아.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나는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엄마 이해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지혜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요즘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좀 빠듯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용돈으로 줄 수 있을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엄마가 6억을 줬잖아. 그 중에서 한 달에 50만 원만.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왜?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 어머님, 그건 증여하신 거잖아요. 이미 저희 돈이에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어머님,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둘째도 곧 태어나고 육아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없어요. 뭐라고? 이미 재산 다 받았잖아요. 6억이나 받았는데
그걸로 알아서 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용돈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나는 그냥 한 달에 50만 원만.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증여하실 때 용돈 달라는 조건 없었잖아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너는 엄마 말 안 들려? 엄마, 지혜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럴 거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애들 혼자 두고 왔어요. 잠깐만.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태수야. 아들이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없어요. 이미 재산 다 받았잖아요. 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모습. 새벽 3시 나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 280만 원. 병원비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 식당 월세는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식비, 병원비. 빠듯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6억을 줬는데 한 달에 50만 원도 받을 수 없다니.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증여 취소.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취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새벽 5시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여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그중 상담 후기가 좋은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저기요, 증여 취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고 깨끗하고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희님 맞으시죠? 네.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나를 맞아줬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증여 취소 상담이시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6억을 증여한 이야기,
그 후 며느리가 달라진 이야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야기, 용돈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이야기.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용돈 안 드린다고 한 말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대화였어요. 그럼 증거가 없네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제 경우는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드님이 방문하지 않은 것, 용돈 요청을 거절한 것, 이런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병원 입원 기록도 가져오세요. 언제 입원했고 보호자가 없었다는 것도 증거가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각오하셔야 해요. 소송하면 아드님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관계는 틀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모으시고 다시 오세요.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병원 입원 기록 받기. 둘째, 며느리와의 대화 녹음하기. 셋째, 아들이 나를 방문하지 않은 증거 모으기.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입원 기록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보호자 방문 기록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게 내가 당한 거야. 일주일 뒤 명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미리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명절인데 와야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례상은 더 간소해져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가주셔야 해요. 저희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명절인데 친구를 초대해? 네, 집들이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가 지난번에 용돈 얘기했잖아. 정말 안 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엄마가 6억을 줬어. 그 중에서 한 달에 50만 원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증여하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 돈이에요. 어머님 돈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고 생활이 힘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왜요? 저희도 우리 생활 있어요. 너희가 왜냐고? 엄마가 6억을 줬는데 그거 어머님이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넌 정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왜 드려야 해요? 이미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핸드폰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더 아끼세요. 저희는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애들 키우기도 빠듯해. 나는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 간다. 어머님, 됐어. 이제 알았어.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제 충분해.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희입니다. 증거 모았어요. 오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기다려, 지혜야. 법정에서 보자.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어머님 오셨어요. 증거 가져오셨다고요? 네,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부터 볼게요. 보호자 방문 기록 없음. 일주일간 환자 혼자 입원. 이거 좋은 증거네요. 정말요? 네. 아드님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통장 내역. 6억 원 전액 이체. 그리고 현재 잔고 200만 원대. 어머님이 재산을 거의 다 증여하셨네요. 네. 다 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어머님이 노후 대비 없이 전 재산을 증여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녹음 파일 들어볼게요. 나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왜 드려야 해요? 이미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더 아끼세요. 저희는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결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며느리가 명백하게 부양 의무를 거부했어요. 게다가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다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80% 이상이에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전액은 힘들 수 있어요. 이미 아드님이 일부를 사용했을 테니까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60에서 70% 정도요. 6억 중에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4억?
그 돈이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어머님. 소장 제출하면 아드님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수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시간 돼? 지금이요? 저 회사에.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엄마 집으로 와. 네. 1시간 뒤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증여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해. 네. 엄마가 내게 준 6억 돌려받으려고 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왔어. 용돈 달라고 했을 때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지? 엄마가 다 녹음했어. 지혜가 용돈 일도 안 드린다고 한 것도, 엄마 노후는 책임 못 진다고 한 것도.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지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문제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엄마, 제발. 소송은 하지 마세요. 왜? 엄마가 왜 참아야 해? 엄마, 저희 집 팔아야 해요. 6억으로 아파트 샀는데 그거 돌려주면 저희 집이 없어져요. 그건 너희 문제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민서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태수야, 일어나. 엄마가 6억을 줬어. 평생 모은 돈이야.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아파도 오지 않았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줬어. 그게 맞는 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한테 제대로 못 말한 게 제 잘못이에요. 이미 늦었어.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혜 설득할게요. 용돈 드릴게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했어.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일주일 뒤에 법원에 소장 제출해. 그럼 너한테 통보 갈 거야. 엄마, 이제 가봐. 지혜한테 가서 변호사 알아보라고 해.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아들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는 건 너희야.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발 소송하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것도 지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보자. 일주일 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장 접수됐어요. 피고 측에 통보 나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2주일 뒤에요. 법원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할 거예요. 조정이요? 네. 재판 전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어머님, 마음에 준비하세요. 아드님이랑 며느리 보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취하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돈 드릴게요. 엄마, 손주들이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법정에서 하자. 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2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조정날이 왔습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앞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유리해요. 네, 알아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증여 취소 청구권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오셨네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을 증여했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여는 맞지만 부당한 대우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조정위원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더 아끼세요. 저희는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녹음이 피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이 발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 제가 임신 중이어서 감정적으로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됐습니다. 이 녹음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정위원이 피고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피고 측 합의 의향이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며느리와 아들과 잠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고께서 청구를 취하해 주신다면 피고는 매월 100만 원씩 원고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원고는 증여 취소를 원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집이 없어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피고 앉으십시오. 며느리가 울면서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원고 측, 정말 합의 의향이 없습니까? 나는 일어났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는 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6억을 줬어. 평생 모은 돈이야. 근데 너희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용돈 달라고 했을 때 일도 안 드린다고 했어. 그게 맞는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 측이 합의를 거부하니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장님,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조정은 실패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하십시오. 조정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비켜.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어머님, 며느리가 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손대. 싫어요. 안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님, 제발. 변호사가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두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법원을 나와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뭐야?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 저희 정말 집 잃어요. 손주들 갈 곳이 없어져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엄마, 태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안 왔어?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달라고 했을 때 왜 지의 편을 들었어? 대답해봐.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재판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뒤면 끝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이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판사님이 질문하시면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 4층 재판정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정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김영희, 피고 김태수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에게 평생 모은 재산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증여 후 원고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 피고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병원 기록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둘째, 원고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 피고의 배우자는 이를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더 아끼세요. 저희는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셋째, 원고는 현재 통장 잔고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히 민법 제556조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 취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받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회사 업무로 인해 병문안을 가지 못했을 뿐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녹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 불안정이 부양 의무 거부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의 배우자, 이 녹음이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아닙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아들을 봤습니다. 피고, 당신은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왜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대답하십시오. 바빴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용돈을 요청했을 때 왜 배우자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뒤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되고 있어요. 판사님 표정 보셨죠? 우리 편이에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기립하십시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평생 모은 재산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증여 후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원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의 생활비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배우자는 용돈 드릴 생각 1도 없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부양 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원고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정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 4억 5천만 원.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떡해요? 집이 없어져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님, 나도 내 때문에 집 잃을 뻔했어. 이제 내가 그 기분을 알겠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뭐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판결 났어. 이제 돈 돌려줘. 엄마. 손주들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법원을 나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피고 측에서 돈 준비됐대요. 내일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편히 가세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양측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결문대로 4억 5천만 원 이체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들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몇 분 뒤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4억 5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억 5천만 원. 내 돈이 돌아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럼 위자료 3천만 원도 이체해 주세요. 아들이 다시 조작했습니다. 3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양측 확인하셨죠? 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갔고 상담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떡해요? 그건 내 문제야. 저희 집 팔아야 해요. 아기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며느리가 아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예요? 응, 엄마. 저희는 이제 끝났어요. 집 팔고 빚만 남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한 것도 똑같았어. 엄마도 집 팔고 빚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엄마, 태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손주는 어떡해요? 이 아기는 어머님 손주예요. 나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예전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돈 드릴 생각 일도 없어요. 손주는 내가 잘 키워. 어머님,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엄마 손주예요. 손주를 생각했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앞으로 편히 사세요. 네, 그럴게요. 변호사와 헤어지고 나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억 8,300만 원.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긴 건 맞습니다.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서예요. 손주 민서였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왜 안 오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와요. 할머니. 민서야, 할머니는 갈 수 없어. 왜요? 할머니 화났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럼 와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손주들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 원하세요? 30평짜리 아파트요. 전세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2억 5천 정도요. 좋은 데 많아요. 한번 보러 오세요. 며칠 뒤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새 집 거실에 서서 둘러봤습니다. 넓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아들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민서와 민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지만 손주들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도 뒤따라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안 왔어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작은 손이 제 등을 두드리는 느낌, 일주일 만에 느끼는 이 감촉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수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와 민준이는 새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와, 할머니 집 넓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태수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 진행 중이에요.
수진이가, 아니,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고, 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알고 있어. 네.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응, 다 알고 있었어. 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가 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명절날 쫓아내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계속 울어요. 엄마랑 싸우고 할머니 생각하면서 울어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나한테 한 일 쉽게 잊히지 않아. 알아요, 엄마.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서랑 민준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한 번만, 한 번만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응? 민준아, 할머니 집 넓어요.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야,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들 생각 안 하고 혼자 화만 냈어. 할머니는 안 미안해요. 엄마가 나빴어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은 제가 천천히라도 갚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갚을게요. 돈 이야기는 하지 마. 엄마, 그 돈으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됐어. 이제 민서랑 민준이 잘 키워. 그것만 해. 엄마, 감사합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일어나. 손주들 앞에서 그러지 마. 엄마, 일어나라니까.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서와 민준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 화해했어? 응, 이제 안 싸워. 응, 이제 안 싸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서와 민준이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고 태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혼 마무리하고 아이들 잘 키울게요. 엄마 가까운 데로 이사 올게요. 그래. 엄마, 제가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와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태수가 데려다 주고 가거나 가끔은 혼자 택시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민준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민서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림 그릴래요. 민준이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의 숙제를 봐주고 민준이의 그림을 칭찬해주며 웃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태수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아이들 말썽 안 부렸죠? 아니, 잘 놀았어.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먹을게요. 엄마도 쉬셔야죠. 태수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혼이 성립됐고 아이들 양육권은 태수가 가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서 생일인데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억 8천만 원. 제 통장에 있는 그 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쓸 일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측에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의가 이겼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고 손주들을 매일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 말 없이 참았다면 지금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천대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손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겠죠.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태수는 이제 저를 존중하고 민서와 민준이는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민서 생일에 해줄 음식을 미리 생각해둬야 했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는 게 잡채였지?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과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40년을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4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나중에 민서와 민준이 대학 갈 때 학자금을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주들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낫겠어.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지만 가족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식에게서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작아져야 했던 그 서러움.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 속 박순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